저는 방금 울산에서 기차를 타고 왔어요. 예, 가까운 울산에 살고 있고요. 울산대학교 생명과학부에서 지금 그 방사능이 무엇인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과학터치는요,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거거든요. 주최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연구재단에서 보호연구, 하구와 연안에서 방사능의 통합적인 연구라는 주제로 지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는 그 방사능이 뭔지를 한번 같이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야기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일단은 이제 방사능이라는 이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든 생물은 그 이름 안에 그 생물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땅콩은 무슨 뜻일까요? 네, 부산이 수준이 높으십니다. 땅에서 나는 콩이기 때문에 땅콩이에요. 자, 여기 제가 제 이름에 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건 다 산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저는 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진 그 안에서 나고 자랐어요. 산골 소녀입니다. 네, 산골 소녀예요. 자, 3월 20일 춘분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산을 보고 춘분날 태어났기 때문에 춘봉이라고 이름을 져주신 거예요. 제 이름에서 저의 특징을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방사능은 저는 산골에서 자랐고 방사능은 어디서 살고 있을까요? 예, 바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한자를 좀 적어봤어요. 한자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방은 노을방, 산은 흩틀산, 방산, 충은 벌레충. 자, 방산하는 모양의 벌레라는 뜻이에요. 이거 영어로 라틴어 옛날에 이름 지을 때는 이렇게 지었거든요. 자, 라디우스, 라리아. 요거를 분석해 보면 광선, 빛이 퍼지다 더하기 형태라는 뜻이래요. 무슨 뜻이냐? 바로 초기에 19세기에 처음으로 바다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요 방사능을 발견했을 때는 모양이요, 사방으로 방사하는 그런 모양이었대요. 그래서 방산충이라고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점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는 방사형이 아닙니다. 이런 형태는 중심축을 따라서 앞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간, 그러니까 발달하는 형태죠. 이것은 중심이 중앙에 있어서 사방으로 방사하는 형태고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세포 하나가 뭉쳐서 살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사형 골격이 없죠. 뼈대가 없죠. 껍질이 없어요. 자, 알고 보니까 방사능은 다양한 모양이 있는데 처음 연구했을 때 모양이 방사하는 형태다. 그래서 방사능이라고 해요. 제가 설명 잘했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방사능의 큰 특징은 요 골격이 있는 거예요. 골격. 요거 딱딱해 보이나요? 딱딱해 보이시나요? 네. 아니에요? 껍질이 있어요. 껍질이. 자, 근데 아마 이 아이랑 비교하면은, 여기서 잠깐.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궁금해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 생각 맞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방사능, 좋은 애일까요? 나쁜 애일까요? 그거는 강의 다 듣고 얘기해 줄래요? 강의 다 듣고 우리가 한번 좋은 애인지 나쁜 애인지 한번 결정해 볼까요? 자, 아마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볼게요. 자, 제가 방사능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또한 이 얘기에서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보이시는 게 선모충이에요. 저는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선모충의 형태와 분자를 가지고 분류학적 연구를 하던 분류학자예요. 그런데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해양 방산충의 형태와 분자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선모충이 왜 저는 이 선모충에서 이 방산충으로 넘어갔냐면요. 이 아이가 요 아이보다 조금 부드럽고 톡 커버글라스 알아요 혹시? 덮개 유리. 네. 그 현미경에서 볼 때 실험 재료를 넣고 덮어야 되죠. 그 덮고 나면 왠지 얘는 찌그러질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네, 몸이 약해요. 몸이 약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저도 아이를 낳고 나서 시간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조금 부드럽고 약한 이 아이는 제가 아기 보고 오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죠. 이 껍질이 있어서 내가 집에 갔다 와도 좀 늘 이렇게 보존되어 있을 수 있는 게 없을까? 첫 번째. 그리고 이 아이는요, 특징을 보려면 터백제에 싹 담근 다음에 여기다가 은을 싹 입혀서 요 구조들을 보아야만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형태적 연구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약품을 쓴답니다. 시약을 써요. 그래서 제가 아이쿠 내가 지금 아기가 있는데 이 시약을 안 쓰는 방법이 없을까? 그럼 딱딱한 아이들을 좀 찾아보자 해서 이렇게 옮겨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크기의 생물들, 원생 생물들을 찾아가 보니까 방산충과 유공충이 딱딱한 모양을 가지고 있대요. 껍질을 가지고 있대요. 여기 쉘, 껍질을 가진 원생 생물. 그래서 봤더니 1997년에 발행된 한국 동물 명집에는 이 유공충이 약 300여 종 이상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이. 그러면 한국에서 많이 했다는 말일까요? 아무도 안 했다는 말일까요? 네, 그렇죠.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방산충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왜냐고요? 방산충은 현재 한국에서는 생체 살아있는 아이를 다루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역사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19세기에 처음으로 현미경으로 관찰이 됐어요. 아까 여기 해켈이라는 분이 엄청 많이 연구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약 15,000종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화석과 그리고 현생이란 말은 현재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바닷가에 가서 보면은 볼 수 있는 것. 현생 방산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800에서 1000종이 지금 바다에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요, 부산대학교 아세요? 엄마가 거기 나왔어요. 엄마 엄청 공부 잘하셨나 보다. 여러분, 부산대학교에 원문주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 여자분이셨는데 지금 은퇴하셨어요. 이분과 박이 등등 선생님께서 한 20년, 30년 전에 한국에서 이렇게 화석으로 된 요 방산충을 연구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직접 잡아서 이제 저처럼 살아있는 것을 보는 사람은 그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방산충 연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 여기 지금 산일까요? 바다일까요? 여기 지금 돌이 있는 산이에요. 자, 어떻게 이 선생님들 왜 다 여기 붙어 있을까요? 맞아요. 화석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화석으로 남아 있다고요. 그래서 주 도구가 이거예요. 주 도구가 이거예요. 그래서 탁탁탁 깨서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기 근데 제가 보니까 과학을 조금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온 것 같아요. 그쵸? 혹시 조그만한 거 자세히 보는 요거 알아요? 뭔지? 현미경도 있는데 손으로 이렇게 해서 보는 거. 돋보기. 루페. 여러분 산골에서 저는 몰랐어요 그걸. 여러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루페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석으로 방산충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의 주요 도구는 요거 망치와 요 루페예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바다에서 떠요, 이거를. 바다에서 뜨고 현미경을 관찰해요. 최초로 공개하는 제 사진인데 잘 나왔나요? 네. 현미경으로 보고 관찰을 해요. 물론 이 화석도 현미경으로 봐야 해요. 자, 그리고 바다에서 떠서 요 물에서 하나하나의 세포를 걸러서 형태적으로 분류하고 나누고 비슷한 애들끼리, 그리고 이제 유전자 분석할 아이들은 여기에다 모으고, 또 그러니까 그래서 유전자 분석하는 애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유전자 분석이 요즘에 있어요. 요거 나중에 궁금하면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관찰을 해요, 저희는. 이 사진은 제가 방산충을 연구하던 모습들이에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도시는요, 울산이랍니다. 방산충은 바다에 분명히 살아요. 그리고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기수역이라고 하는데, 울산의 요 태화강 하구가 기수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전 세계에서 지금 2003년에 전 세계에서 지금 딱 한 종만 기수역에서 발견이 됐다는데, 내가 사는 울산에도 기수역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발견하면 나 대박 사건?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요 조그만한 요걸로 끌어서 채집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요, 독도 앞바다에서 연구를 많이 해요, 생물학자들이. 거기서 배 위에서 이제 또 네트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물을 쫙 걸러서 이 네트로 제가 이제 채집하는 모습. 자, 이때 모자는 바람에 날아가가지고 다른 걸 쓰고 하고 있어요. 천을 쓰고. 자, 그 다음 이거는요, 거품이 엄청 많이 나는데, 사실 방산충은요, 좀 채집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사는 곳이요, 지금 물 표면뿐만 아니라 물 표면에서 200m, 500m, 50m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2m 되시는 분 계세요? 키? 2m 되시는 분. 2m, 지금 아빠들도 2m 없으세요. 근데 200m까지 내려가야 돼요. 한참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못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울산에 또 정자라는 바다에 가면 새벽 일찍 가자미를 잡으러 가시거든요. 그 가자미가 200m 아래서 살아요. 그거를 떠오시면 제가 혹시 이제 또 머리를 생각해서 그물에 방산충이 있을까 하고 쫓아가서 여기다가 물 좀 버려주세요 해서 이렇게 방산충을 채집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 모습은요, 제 개인이 아니고, 자, 이건 일본의 도쿄 밑에, 요코하마 밑에 마나쭈르라고 있어요. 그 마나쭈르에서, 마나쭈르 앞바다를 늘 모니터링이라고 하거든요. 계속 정기적으로 관찰하는 거. 그때 제가 같이 가서 이제 채집을 한 모양입니다. 넓은 바다에서 어디에서 가서 채집할 건지를 먼저 상의하고, 그 지점 중에서 몇 미터를 채집할 건지를 상의를 미리 해요. 그래서 배 운전하는 분이랑 또 이거 준비하는 분이랑 해서 다 맞춰가지고 준비를 쫙 하겠죠. 그래서 이 네트라는 것이 크기가 완전 커졌죠. 완전 달라졌죠. 네. 이렇게 큰 걸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요. 차에 실어서. 그 다음에 이거는 동영상이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여기 미디어를, 이거 동영상이 안 된대요. 제가 설명해야겠어요. 자, 큰
배예요. 도르래에다가 이 네트를 묶어가지고요. 우리가 원하는 그 지점에 딱 가서 돌려서 200m, 50m, 25m 쫙 끌어요. 거기서부터.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떠다니는 생물들이 다 채집이 된답니다. 또 밑에서 끄는 것도 있고 표면을 쫙 끄는 수평 끌기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큰 병에다가 여기 달려있는 큰 병에다 이걸 모아요. 여기 색깔 노랗게 됐죠. 이게 바로 조그마한 생물들이 엄청 많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막 씻어가지고 여기다 다 모은답니다. 자, 이 모습은요, 이제 채집한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있나 하고 햇빛에 쫙 기대어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밀 가르쳐 드릴까요? 요 선생님이랑 요 선생님 엄청 잘생겼어요. 방산축만큼 잘생겼어요. 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햇볕에서 눈에 보이는 크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선생님 보세요. 그냥 물을 뜨네요. 배 위에서. 이 선생님 배 위에서 그냥 뜬 걸 보네요. 왜 볼까요? 자, 다 하고 오면요, 실험실로 돌아와서 이제 각자 현미경 앞에 앉아서 여기에 물 떠놓은 걸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관찰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AI 시대가 오면 사람이 안 필요하다고 했죠. 저희는 사람이 필요해요. 저희는 늘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직 저희 같은 사람이 정보, 자료를 AI 데이터에 올려놓지 않는 이상은 저희는 사람이 필요하답니다. 네, 그래서 산골에서 온 저는 바다에 접근하는 게 아직도 힘들어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부산에 계신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낫답니다. 바다에 접근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가능성이 있어요. AI 시대가 와도 이런 생물 분류학자는 필요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관찰하는 모습이에요. 아침부터 밤까지. 자, 떠온 것을 현미경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막 뭐가 섞여 있어요. 이 중에서 방산충은 이 아이예요. 이 아이는 유공충이에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나씩 골라낸답니다. 생체를 관찰하고 나면은 이 아이들을 버리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아이들이 가만히 놔두면 다 분해돼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딱 고정시켜서 저희가 이 시료를 보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어느 지역에서 떴는지, 그 지역에서 어느 지점에서 떴는지, 50에서 200m에서 네팅했다, 그리고 네트 사이즈는 뭐다, 이런 게 다 기록되어서 이게 보관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요 사진 있죠. 요 사진은 2만 현미경의 여러분 보통 보는 현미경의 최고 배율이 몇 배인지 아세요? 과학 어린이들? 응? 1000배? 30배? 600배는 되지 않을까요? 600배? 아, 맞아. 600배 되죠. 1000배. 좋아요. 1400. 와, 너무 멋있어요. 지금 생각하는 그게 너무 멋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려도 될까요? 자, 현미경은요, 물체를 대하는 렌즈, 대물 렌즈가 있고 눈에 접하는 렌즈, 접안 렌즈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각각의 렌즈를 곱하면 배율이 돼요. 보통은 1000배가 있어요. 그쵸? 1000배가 있어요. 보통은 여기 곱하기 해서 1000배인데, 만약에 눈에 꼽는 걸 20배로 하면 2000배까지 볼 수 있답니다. 그런데 요 현미경, 제가 이름은 말하고 설명 안 할게요. 쌤이라는 현미경이 있어요. 쌤이라는 현미경은 25,000분의 5000배 막 이렇게 봐요. 엄청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모습이거든요. 진짜 작은 건데 확대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된 아이들이, 방산충은 골격이 있다고 했잖아요. 껍데기.
그 껍데기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아이를 세밀한 현미경으로 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현미경으로는 잘 안 보여요. 자, 이거는 신기하네요. 왜 이렇게 됐죠? 여기서 잠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자, 여기서 잠깐 바닷속 유광대, 조류, 광합성 이거를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여기가 바닷속이에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것에 그 그림이 없는데 처음에 제가 만들었던 그림은 바다에서 스노클링 하면서 막 노는 그림이거든요. 거기까지가 익숙하시죠? 보통. 그런데 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깊어요. 바닷속은. 그리고 여러분, 이 유광대는 뭘까요? 이건 어른분들께서 좀 가르쳐 주세요. 유광대는 뭘까요? 저보고 웃으신. 빛이 들어오는 영역대까지 말하는. 네, 정답입니다. 제가 진짜 잘 물어봤네요. 유광대는 빛이 들어오는 그런 존이란 뜻인데요. 바다 안에서 빛이 들어오는 그 거리가 있겠죠. 물이 좀 탁하면 짧게 들어오고 물이 좀 맑고 하면 깊이 들어오겠죠. 이 유광대가 중요해요. 생물이 분포하는 범위에서는. 왜 중요하냐면 방산충은요, 여러분 조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조류는 그냥 여러분들께서 다이노사우루스 같이 그냥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조류는 생물이에요. 다이노사우루스 공룡이 생물인 것처럼. 조그마한 생물인데 그 아이는 이걸 가지고 있어요. 핵도 가지고 있는데 녹색의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엽록소 누가 하셨나요? 정말 부산은 대단합니다. 엽록소를 가지고 있어요. 엽록소가 뭐 하는 줄 아세요? 햇빛과 만나면? 다 같이 얘기해 볼게요. 시작. 광합성을 해요. 에너지를 얻습니다. 네, 제가 거기까지 말하려고 했는데 고마워요.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얻거든요. 근데 이 조류가 누구랑 같이 사냐면 우리 방산충이랑 같이 살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방산충과 같이 살아요. 어디서 같이 살게 해요? 네, 바다, 물 속에서요. 요거를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래야만 뒤에 얘기가 된답니다. 이제 방산충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봐도 될까요?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그리고 영어 써서 죄송해요. 여러분, 여기 영어 써놔서. 자, 먼저 6개,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의 무리가 방산충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자, 분류란 뭘까요? 생물의 종을 종류별로 묶고 생물학적인 특징에 따라 계통화하는 방법. 쉽게 말해서 개는 개끼리 모으고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모으고 사자는 사자끼리 모은 게 분류예요. 자, 이 아이도 비슷한 특징끼리 모아놓은 게 바로 분류인데 방산충의 분류는 6개의 목으로 나눠요. 목. 자, 이건 종속과목 강문계라는 건데 이거는 저번 시간에 제가 질문해서 저번에 다른 시험이 있는데 질문을 몇 개 때렸어요. 이미 선생님 어떤 선생님 가르쳐 주셨어요? 고맙네요 그 선생님께. 전 이걸 어떻게 말하지 했는데 이것도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종속과목 강문계라는 이 순서가 있는데 그 중에 목에 해당해요. 이 아이들의. 근데 제가 읽어볼게요. 왜 이거 영어로 썼냐면 아직 한국말이 없어서 그래요. 외국에다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아직 이름을 붙이지를 않았어요.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붙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칸타리아, 탁소포디아, 스퍼멜라리아, 나셀라리아, 콜로다리아, 오로다리아. 아까 이 리아는 다 형태란 뜻이라고 했죠. 이제 앞에 있는 그 특징에 따라 이렇게 다 이름 붙였답니다. 크기만 좀 볼게요. 크기를 이해하려면 요거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 다 자 있으시죠? 자에서 요 한 칸, 요게 몇인지 아세요? 1cm.
1cm를 10칸으로 나누면 요 한 칸이 1mm. 네, 1mm. 이 1mm를요, 1000칸으로 나눠요. 네, 네, 형아가 얘기했어요. 1000칸으로 나누면 한 칸이 1마이크로미터가 돼요. 이제 우리 마이크로미터를 다루려고 이걸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칸타리아에서 작은 거는 50마이크로미터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1000칸 나눠서 거기서 50칸이 요 아이의 크기래요. 그러니까 진짜 현미경 사용해야겠죠. 네. 큰 거는 1000 마이크로미터, 1mm인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잘생겼다는 선생님께서 그냥 눈으로 딱 떠서 보시는 거겠죠? 네. 크기가 다 이렇게 다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소형에 속하는 게 아칸타리아, 스포멜라리아, 나셀라리아 이런 것들이에요. 자, 요거 스켈레톤 타입, 이거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영어 써서. 뼈대 구조. 뼈대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인데, 여기 그림 보면은 요거는 쉘 모양, 껍데기 모양, 이거는 오로라이크는 노 젓는 노 있죠. 보트의 노, 그 모양, 쉘, 이런 건 다 이렇게 껍데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콜로다리아는 껍데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오로다리아도 껍데기가 있고, 여기 보면 골격이 있어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나눴어요. 그 다음에 요거 한 번만 설명해도 될까요? 요거는 이 아이들을 이루는 주 구성 물질이 뭐냐는 뜻인데, 누구 하나만 다르죠? 제일 첫 번째 있는 이 아이 하나만 SR, SO 4개래요. 그리고 다 똑같아요. 자, 요거 SR은요, 스트론튬이고요. SI는 규소예요. 규소는 유리, 바닷가 가면 유리, 석영 있죠? 석영의 그겁니다. 유리의 그거 재료예요. 네. 얘네는 다 이 규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아이 하나만 요걸로 이루어져 스트론튬으로 이루어졌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미리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스트론튬은 물에 녹아요. 다른 아이들, 규소는 물에 녹지 않아요. 그래서 모래사장에 유리 있는 거 석영이 있거든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 나중에 힌트가 될 거예요. 중요한 거. 여기 심바이오틱 엘지라는 건데, 요거는 심바이오틱은 공생하는 조류란 뜻이에요. 조류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작은 생물인데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엽록소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공생한대요. 같이 산대요. 아칸타리아 같이 살고, 탁소포디아는 같이 안 살고, 스포멜라리아, 나셀라리아, 콜로다리아는 공생 조류가 몸에 같이 있대요.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 다 안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다 안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칸타리아 조금만 볼게요. 그림 보시면은 이런 구조예요. 크기가 약 50마이크론 밖에 안 되는데도 저는 이거 보면서 늘 깜짝 놀래거든요. 너무나도 작은 생물인데 중심축에서 4개의 가시, 28.8도 떨어진 곳에 8개 가시, 57.6도 떨어진 곳에 8개 가시 해서 총 20개의 스피큘, 가시 같은 골격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대요. 저는 너무 신기해요, 이게. 우리는 되게 미생물이 좀 바보 같다 하잖아요. 단세포 생물 좀 바보 같다 하잖아요. 근데 안 바보예요. 바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정교해요. 자, 여기 색깔을 보시면은 보이나요, 혹시? 색깔이 여긴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이 색깔은 먹이 때문에 색깔이 생겨요. 먹이 때문에. 그래서
종을 나누는 특징은 안 되는데 이 중에서 요 노란색들 있죠. 지금 이런 아이들도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안에 노란색이 막 박혀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먹이 때문이 아니고 바로 함께 사는 LG 때문이에요. 함께 사는 LG. LG가 함께 미안해요. 어머. 조류가 함께 살아서 이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공생조류가. 자, 아칸타리아의 특징은요. 화석이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뭘까요? 네. 여기에 아까 전에 네. 아칸다리아는 스트롱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에 잘 녹기 때문에 화석으로 보존되기가 어려워요. 아, 박수. 짠. 정말 잘 들었네요. 예, 고마워요. 정답을 말해주셔서. 자, 아칸타리아는 한국에서 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 그 부산 태종대 앞바다에 해양연구소 있죠. 거기서 이제 올해 시작을 한다고 하셨어요. 아칸타리아.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학자가 거의 이분이 유일해요. 예, 어려워서 하지 말라고 저한테 했어요. 그 다음에 탁소포디아. 자, 이거는요, 보시면은 좀 특이하죠? 크기가 약 200에서 800이에요. 1mm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요, 1877년에 제일 처음 기재됐어요. 1877년. 그러니까 되게 오래전에 기재됐는데 지금까지 이 목이라는 큰 분류군의 단 한 종.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비슷한 건데 다른 종을 찾아내면 그 사람은 또 이름을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할 만한 종이죠. 근데 얘는 또 되게 특이해요. 움직이는 모습이 보트에 노를 젓는 모습이에요. 요게 노같이 생겼어요. 노를 젓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그 노가 몇 개가 있냐면 320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는 이거 하나하나를 현미경에서 보는 게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세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집념이 있어야 하나 봐요. 자, 그 다음에는요, 스퍼멜라리아인데 이거는요, 살아있을 때는 이런 모습이고요. 살아있을 때는 이런 모습이고, 이 아이들이 요 안에 있는 게 다 죽어 없어지면 바로 이렇게 골격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화석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3번을 보고 알까요? 4번을 보고 알까요? 4번을 보고 아는 거예요. 저같이 현생 방사충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3번을 먼저 보겠죠. 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요 안에도 다 노란색들이 공생 LG예요. 네. 자, 이거는 나셀라리아인데, 자, 여기 있는 시료들은 제가 한국에서 본 거예요. 그 부산 태종대 앞바다, 한국해양대학교 있죠. 거기 앞바다에서 조그만한 네트로 이제 한국해양연구소에서 채집해 주셔서 제가 가져가서 본 건데, 처음에는 이 골격을 봐요. 골격을 보는데 이 안쪽에 있는 세포질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골격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요 안에는 핵도 있으니까 요거를 화학약품으로 녹여서 핵을 쏙 빼내서 그 안에는 염기서열 분석하고 유전자 분석하고 쏙 빼내고 얘가 남으면 얘를 가지고 여기를 다 완성해야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 콧바람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된 거예요. 단 한 개체 있었는데 안타깝지만 미완성으로 이렇게 남아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험할 때는 숨 잘 참아야 돼요. 자, 매우 소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들은 약 50마이크론 정도 됐어요. 그래서 보는 게 쉽지 않았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로다리아인데, 콜로니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영어 공부 좀 더 하면은 배우는데, 콜로니는 군집, 군대 이런 뜻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는 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얘네는 함께 있어요. 근데 물론 요 콜로다리아 안에도 혼자 있는 게 있고 함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같이 있다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자세히 보이면 좋겠는데, 세포 하나들이 이렇게 점액질 안에 같이 뭉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이 조그만 아이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노란색 있죠? 이게 바로 공생 LG, 공생 조류. 핵은요, 여기 동그란 거 보여요? 여기 동그란 거. 이게 핵이에요.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 핵.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요. 방산충에 그 골격이 있는데, 규소로 이루어진 골격이 있는데, 이 아이들도 모양이 굉장히 다양해요. 하나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막 제각각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이 골격 구조도 굉장히 제각각이에요. 크기가 이 아이는 한 100마이크론 정도 됐거든요. 요 전체가 100마이크론인데 그렇다면 요거 하나는 더 작겠죠. 그런데도 그 아이 하나만의 세세한 구조들이 있었어요. 말을 바꿀게요. 제 기억에 요거 하나는 한 2에서 3cm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거 2에서 3cm면 얘가 한 50마이크론 될까요? 근데 여기에 정말 다양한 그 골격 구조들이 규소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정말 단순하지가 않았답니다. 자, 이 아이들이 콜로다리아의 예시인데 아까 제가 마나쭈르에 가서 채집했다고 했죠. 그때 채집한 건데 중간에 핵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포를 구성하는 우리의 살갗 같은 그런 형질, 요거 네 형질 있고, 혹시 자세히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은 겉에 막이 또 있는데 여기에 실 같은 게 마구 뻗어 있지 않나요? 약간 털 같아요. 털 같죠? 맞아요. 이 털을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 자, 이것도 군집을 이루는, 군대를 이루는 콜로다리아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현미경으로 자세히 봤더니 여기 뭐가 있어요? 털 같은 거 있죠? 자, 이거 뭐 하려고 쓰는 걸까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녹색들 공생조류, 공생조류예요. 자, 여기 혹시 공생조류 있고 핵 모양 있고 한데 색깔이 혹시 어떻게 보이시나요? 초록색? 예, 저도 보라색으로 보이거든요. 너무 신기하죠? 물속에 조그마한 것이 이렇게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자, 여기 다 공생 LG가 있어요. 자, 이것도 크기가 크거든요. 여기 군집을 이루고 있어요. 이 아이를 바다에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멀고도 가깝죠. 여러분들이 아예 몰랐을 때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한번 바닷속 보고 싶지 않아요? 자, 오로다리아는 이렇게 생겼어요. 2021년에 아까 제가 잘생겼다고 했던 그 박사님 있죠? 그분이 이거 발견했어요. 2021년에. 굉장히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직 할 게 많아요. 바다에서. 자, 여기까지 하고, 와, 그러면은 대체 방산충 우리가 이제 한 번 훑어봤는데 얘네 좋은 애야 나쁜 애야? 아직 모르겠죠. 요거 보고 나면은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생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모든 생물은요, 생태계에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모든 생물은 생태계에 자신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하고요. 탄소를 고정해요. 자,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가스가 있어요. 기체가. 1번이 메탄가스, 2번이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너무 많아요. CO2가. 그래서 그게 바닷물 위에도 너무 많은데 이 방산충이나 딱딱한 몸을 가지고 있는 생물들은 크기는 작아도 안에 있는 공생조류가 햇빛을 받아가지고 광합성을 할 때 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쫙, 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쫙 해서 거기서 탄소만 쏙 뺏어와요. 그러면은 분리되죠. 이산화탄소에서 탄소가. 그러면 O2, 산소만 남죠. 그러면 신선해졌다 이러는데 탄소가 나중에 방산충이 죽을 때는 분해되는 것도 있지만 분해되지 않는 것도 있다 했죠. 물에. 그대로 바닥으로 쫙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탄소를 고정해 준다는 표현을 써요. 저희가.
탄소가 공기 중으로 사방팔방 날아다녀서 지구 온난화 가스를 막 하지 않고 걔네를 쫙 모아서 바다 깊은 곳에 탄소를 고정해 준대요. 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빈 영양화는 가난하다라는 빈자인데 맑은 곳이 있거든요, 바다에. 그런 곳에서도 영양분이 잘 없는데 그런 곳에서도 탄소를 생산하는 역할을 이 방산충이 해요. 근데 사실 방산충 말고 아까 유봉충도 이런 역할을 해요. 자, 그 다음에 포식자, 잡아먹는 사람으로서 미세조류와 공생에서 해양 먹이사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총 진핵생물, 핵이 있는 생물 중에서 물에 둥둥 떠다니는, 자기 의지가 없어서 물에 둥둥 떠다니는 작은 생물들 중에서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수거든요. 근데 연구가 좀 어려워요. 연구가 좀 어려운데 일단은 채집할 때 잘 깨져요. 팔다리가 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빨리 죽어요. 그래서 보통 배 위에서 큰 배를 타고 멀리 나가면은 배 위에서 현미경을 보고 관찰한답니다. 저는 안 해봤어요. 근데 해본 사람에 의하면 배도 움직이는데 내가 현미경을 보면 나도 어지럽고 다 같이 어지럽대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자, 고정이 잘 안 돼요. 그리고 혼자 할 수 없어요. 제가 아까 혼자 채집한 모습 보여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탁소포디아만 얻었어요. 독도 앞에, 저기 목포 앞에, 저기 진도 앞에 이런 데서, 정자바다 이런 데서 다른 다양한 방사충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원양, 해양, 깊은 곳에 가서 떠야만 해요. 혼자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막 이렇게 어려우니까 사실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번식하는지, 또 조류공생체가 늘 있는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아직도 미지수예요.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저요? 저도 할게요. 근데 저 나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무럭무럭 커서 배 위에서도 멀미도 안 나게 훈련해가지고 와야 돼요. 이거 연구하러 와야 돼요. 알았죠? 자,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방산충은요, 동물, 식물, 곰팡이도 아니고 원생생물이에요. 현미경으로 보는 특징이 좀 다양한 애들을 다 모아놓은 애들. 자, 바닷물에서 규소, 아까 말씀드렸죠, SI, 규소를 흡수해서 정교한 골격을 형성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 정교한 구조는 모양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네. 여러분들 중에 과학에도 관심 있는데 미술도 잘하는 아이들은 정말 와야 돼요. 분류학으로. 정말 기대가 돼요. 5천만 년 전에 방산충은 출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구의 나이는 이만큼인데 방사선, 동위원소 이런 걸 분석해가지고 화석에서 보니까 이때쯤 처음 출현했을 것 같아 라고 이제 과학안에서는 이제 설이 있어요. 지구상에 그렇기 때문에 화석이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 생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있는 것과 5억 5천만 년 전에 있었던 것을 화석으로.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하는 기후 조건에 따른 대함 통찰력을 또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대기 중에 CO2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 생물 양에 따라서 한 3억 년 전에는 바다에 어땠을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콜로다리아, 군집을 이루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혼자 이동하기도 하지만 젤라틴을 가지고 같이 움직여요. 같이 싸서 움직여요. 눈으로 볼 수 있는 크기부터 현미경으로 봐야 하는 크기까지가 다양해요. 자, 그리고 해양 생물의 먹이원이 되는데 당연히 해양 생물의 먹이원이 되죠. 이 아이보다 큰 아이들. 네. 그리고 이 아이 또한 누구를 먹어야 돼요. 먹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축삭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박테리아와 기타 미생물을 먹는 거예요. 자기보다 작은 아이들. 자, 근데 축삭이 뭐냐면 이거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축삭이 바로
이 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요 아이. 요 미세한 구조를 쫙 해서 둥둥둥 떠다니면서 걸리는 아이들 나 먹을 거야 이래서 착 빨아당겨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양을 흡수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같이 살고 있는 조류가 광합성을 하면 탄소 같은 유기물을 갖다 주거든요. 그럼 그거를 짱짱짱 나의 식포, 나의 위로 가져와서 짱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둘이 공생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답니다.